싱킹 브리지 타임즈 2025년 2월 16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앞에 화면은 JP 모건의 제레미 다이먼 회장의 RTO를 상징하겠습니다. 검색을 해봤는데 뭐의 약자인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내용을 봐서는 리턴 투 오피스라고 해석이 됩니다. 약 한 30만 명 이상의 그 직원을 거느리고 있는 JP 모건이 직원들한테 이제 재택근무 없다. 모두 사무실로 복귀해라. 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도지의 공무원 그 해고하고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신들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십시오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편집 내용 제목들인데요. 한국, 중국의 최근접 표적, 미얀 한일 갈등 조장이 전략 목표, 김정은의 적대적 이 국가론 새로운 의미는 친중 세력의 숙청, 김대중에서 윤석열까지 한국 사회 급물살 타는 부정선거설, 중국은 미국과 끝까지 함께 놀 것이라고 최고 외교관은 말합니다. 한국, 중국의 비호감 5년 새 40%에서 72%, 일본의 호감은 10%에서 31% 등으로 해서 편집을 했습니다. 워싱턴 톡, 한국, 중국의 최근접 표적, 미얀 한일 갈등 조장이 전략 목표,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을 시작하면서 미국의 소리 대표도 뭐 바뀌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직 관리들이 중국은 미한 및 한일 관계 분열을 상시 목표로 삼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리고 한국이 이제는 북한이라는 말도 들어갔습니다만 중국의 위협에 맞서 필수적이며 한국이 단호한 의지로 중국의 경제적, 외교적 압박에 맞서 자국의 이익을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요약된 내용은 트럼프 2기 행정부서도 미한일 공전은 계속될 것이고 트럼프 한국에도 일본과 같은 해구산 제공할 것이고 트럼프 북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한국 가장 가까운 표적으로 여길 것이며 중국은 한일 분리 시도 상시 목표이다. 한국은 중국에 맞설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 이제 미국의 소리가 본격적으로 친중해서는 한국이 안 된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트럼프 2.0에서 VOA 대표 교체와 함께 친중 세력 제거를 노골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김정은은 반중적이다. 그래서 미러 동맹을 만들면서 친중 한국과는 대화를 안 하겠다는 뜻이다. 북미 대화 재개에 한국 패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현재 상황을 이해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제가 소개한 그 제가 작성해 봤던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보면은 두 국가 적대적 두 국가로는 한마디로 김정은이가 현재 반중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로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한국하고는 이제 너희들하고는 남남이다. 친중하는 한국 정부 애들은 이제는 남남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들하고는 이젠 대화도 안 할 거다. 만약에 불행한 사태가 나면은 우리가 너희들을 점령하고 말 것이다라는 메시지인 거죠. 그것은 2024년 1월 16일 그 이승연 통일뉴스 그 내용을 제가 여기 가져왔었습니다. 어, 이런 상황을 제가 다시 재해석해 본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개헌과 탄핵은 반중 세력 대 친중 세력의 한국 내전이다. 현재는 반중 세력이 친중 세력보다는 좀 약한 것 같습니다. 그 세력이.
현재는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대 공산주의의 이념 대립이 아니다. 그리고 반북 세력 대 친북 세력의 이념 대립도 아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의 현재 진짜 문제는 친중과 반중의 내전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친중 세력의 형성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있다라고 제가 표현해 줬습니다. 이 시조선 500년이 그것이다. 과거로부터 중국의 내란으로부터 망명해온 중국인들이 엄연히 한국인이 되었다. 어떤 성씨가 대표적일까? 제가 금방 생각나는 거는 공씨가 있어요. 자기네가 뭐 공자의 몇 대, 70 몇 대 손이라고 얘기를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이 완전한 한국인이라고 볼 수 없다. 근대에 넘어온 자들은 우리는 화교라고 부른다. 현재 친중 세력은 그 화교들과 그들에게 포섭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 CCP의 20년 내지 30년간의 친중화 공작이 우리나라에 이루어져 왔다. 성씨를 얻고 한반도에서 태어나고 한국에서 교육받고 한국만 말하면서 외형만 한국인인 경우를 경험하고 있는 중이다. 피도 섞였겠죠. 현대의 한중 국교 수립 후 조선족 중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살고 있지만 중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는 조선족은 CCP의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은 것이다. 제가 집안적으로도 외가 쪽이 전부 다 그 일제 때 만주로 이주를 해가지고 외가 쪽은 다 조선족이 됐고 유독 저희 부친만 남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친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서로 그 만남이 있었는데 제가 요구했던 것은 중국 국적을 버리고 한국 국적을 따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지금은 그들이 연결을 끊고 살고 있습니다. 친중 세력의 정치적 행보는 지방자치제 확대를 원하면 중앙집권제에 반대한다. 돌려서 다시 얘기하면은 그 외가 친족 조선족 중에는 좀 북경까지 진출해서 북경 그 대학 치과 교수까지 한 그런 친척도 있습니다. 한반도는 통일 신라 이후 조선 말까지 1500년 이상 중앙 집권 통치에 익숙해 있는데도 말이다. 북한 공산당 내에도 엄연히 반중파와 친중파의 권력 투쟁으로 해석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대중에서 윤석열까지 한국 사회 급물살 타는 부정선거설 이민석 이세영 기자가 조선일보 일본판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12월 3일 비상개업을 선포한 이유 중 하나로 부정선거 의혹을 꼽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중앙선관위는 펄쩍 뛰면서 절대 그런 일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뉴스는 1987년 대선 이후 지난해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이르기까지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는데 대법원에서는 180여 건에 달하는 선거 무용 소송을 다 인정한 적이 없다. 야당 측은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하기 위해 부정선거설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이전에 부정선거 의혹은 변혁적인 상황이 아니면 규명이 어렵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다고 법조계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증언을 했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선관위가 대법원 산하가 아닌 한국은행과 같은 독립기관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 그 도표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인식에서 약 30%가 공감을 한다는 뜻이고 비상의 공감도 13%나 된다. 그럼 다 합치면은 한 43%가 부정선거가 연관이 돼 있다고 의식조사에서 나왔다는 얘기죠. 요거 만만치 않은 얘기입니다. 전혀 공감하지 않겠다는 게 42%고요. 무응답이 4% 있고 12%는 아마리 공감할 수 없다. 뭐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없다가 12%, 다 합치면은 54%인데
아직은 공감할 수 없다는 것이 좀 더 많은 형편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간단히 우리가 논리적으로 또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충분 조건 논리인데요. 역대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면 그러면은 윤카는 비상계엄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은 선관위도 친중화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 가정 원인 가정이 이것이 맞다고 한다면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를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확실하다면은 USAID 폐쇄처럼 인천 송도에 있는 선관위가 만든 A웹 세계 무슨 그 선거 무슨 뭐 협의회인가 그거를 우리나라 선관위에서 만들어 버렸는데 한국산 전자개표기 부정선거용으로 쓰이는 것을 미국 USAID하고 업무 협약을 맺어서 그쪽 돈으로 전자개표기를 사가지고 공짜로 보내는 이런 일들을 왜 할까? 그게 다 친중화 됐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논리를 한번 오래간만에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결과 원인 결과로 우리가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좀 해보자. 결과에 대해 가정 원인 이를 세운다. 원인 가정을 세웠습니다. 제가 선관위도 친중화됐다. 결과 2를 찾으면 가정의 유효성을 알려준다. 결과 2는 필연적으로 존재할 결과 2여야 될 것이다. 결과 2가 실제라면 가정은 유효한 것이다. 결과 2가 가정 원인 2를 부정한다면 가설은 무효하거나 유효성이 축소된다. 그러나 긍정한다면 가정은 더 확고히 할 수 있다. USAID를 둘러싼 트럼프 주장 확산, 지목된 매체는 부인, 오쿠데라 준 아사히 신문에서 2월 15일 날 보도를 했습니다. 민주당에 유리한 이야기를 보도하기 위해서 미디어에 흐르고 있다고 근거를 제시하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폴리티코가 최고 경영자가 편집장명으로 발표한 성명은 정부로부터 보조금의 자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트럼프 당선인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그 여파는 일본에도 미치고 있다. 대외 원조를 일시 정지하는 대통령령에도 서명했고 이에 따라 USAID에 의한 자금 제공 등도 동결되었다. USAID 60개국 이상의 거점을 가지고 있고 직원은 약 1만 명으로 3분의 2는 국외 근무를 한다. 예산은 연간 약 400억 달러, 약 6조 1천억 원에 이른다. NIT도 내는 건 일반 독자와 같은 구독료다. USAID에서 자기네들은 돈 받은 게 없다. NHK는 13일 밤 뉴스에서 NHK가 USAID로부터 자금을 받아 언론 탄압을 하고 있다는 등의 잘못된 정보가 퍼지고 있다고 언급한 뒤 자금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고 보도했다. 아사히 신문 홍보부는 자금 제공 사실이 없다. 홍보부는 USAID로부터 당사가 자금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으며 부정확한 정보의 확산은 유감입니다. 당사로서는 계속 공정한 보도에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있다. 자, 우리나라는 USAID로부터 자금을 받은 언론기관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이거는 전혀 우리는 입에 빵긋하고 있지도 않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 A웹이라는 이게 뭐 그 명칭이 그래요. 국제 뭐 선거 무슨 뭐라고 돼 있는데 업무 협약을 맺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한미 및 세계 부정선거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뭐 쓸데없는 비용을 썼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그 내막에는 부정선거가 있는데 한국이 밀접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면 트럼프가 한국을 가만두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거죠. 자기가 그 전번에 그 이선에 그 실패한 원인도 뭐 얘기를 들어보면은 한국에서 비행기로 부정 투표지가 도장까지 찍힌 게 뭔가 왔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인쇄된, 미국에서는 인쇄가 될 수 없으니까 이런 것까지 이제 그 보도가 나오고 있는 거죠. 중국은 미국과 끝까지 함께 놀 것이라고, 예, 원문은 플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최고 외교관은 말합니다. 왕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라이언 우와 에단 왕이 로이터에서 2월 15일 토요일 날 보도를 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금요일에 중국이 미국과 갈등을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중국을 탄압하는 데 열중한다면 중국은 끝까지 따라다닐 것이다. 물고 늘어질 것이다. 중국은 어려움과 장애물을 극복하며 발전하고 성장해 왔으며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일부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하게 되어 세계 최대 경제국 간의 무역전쟁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했습니다. 왕이가 그 중국의 고전 아마 장자일 것 같은데요. 저도 한번 읽어봤습니다만은 아주 이 과장된 우주론 같은 거를 펴나가는데, 에, 뭐 왕이가 그러더라고요. 영어로는 번역해서 얘기해 줄 수 없는 그런 자기네가 그런 원대한 그 봉황이 크기가 뭐 우주 뭐 얼마 뭐 이게 지금 그런 기억이 나는데 아마 그런 식으로 해서 어, 얘기를 풀어 나간 것 같습니다. JD 벤스 미국 부통령이 참석한 뮌헨 회의에서 이렇게 왕이 외교부장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관련된 뉴스로 중국은 영국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협력을 강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 또 중국은 독일 및 EU와 더 강력한 협력을 추구합니다. 안보회의에서 뮌헨 안보회의에서 이런, 그리고 우크라이나 고위 관리들이 중국 외교부 장관과 키우의 평화 비전에 대해 논의를 했다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트럼프는 미인도 기자회견에서 인도에서 시작해서 이스라엘에서 이탈리아로 그리고 그 이후 항구 철도 및 해적 개입을 아주 많이 협력할 것이라고 했는데, 요 말씀을 요 얘기를 왜 했냐고 그러면은 어, JD 벤스 부통령이 뮌헨 회의에서 한 말이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EU 특히 영국, 독일, 프랑스 무슬림에 침식되고 중국에 의해서도 경제적 종속이 심해져 미국은 나토 탈퇴를 언급, 미국은 삼국의 정권 교체, 언론 프레이 중이라고, 그 다음에 또 이탈리아는 1대1로에서 빠졌기 때문에 이탈리아는 애지중지라는 표현을 제가 해봤습니다. 이 친구는 TV에서 이렇게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중국의 비호감 5년 새 40에서 72%로 늘어나고 일본의 호감은 10%에서 32%로 증가했다. 2월 15일 중앙일보 일본판입니다. 현밀보다 현중. 동아시아 연구원이 한국 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주변국 인식조사 요약. 중국에 대한 인식이 가파르게 현중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고, 일본에 대해서도 우호적인 게 좀 올라가고 있다. 소부장 때 좀 내려갔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31.4%로 상승했다. 미국은 오히려 77.3%에서 63%로 감소했다. 대일관계 방향에 대해서는 60대 43%와 70대 55.5%가 경제기술 안보에서 미래지향적 협력 수준을 가장 많이 꼽았다.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전 세대가 한미 동맹 강화를 가장 중요한 이슈로 응답했다. 이렇게 응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대한 호감도는 왜 떨어지는지 이거가 연구를 좀 해봐야 될 상황 아닌가. 그것이 친중 세력이 더 많아서 그런 거 아니냐. 물론 그 중국에 대한 이런 인식조사, 의식조사, 인식조사를 할 때하고 속내하고는 또 틀릴 수도 있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대한 호감도가 하락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을 조금 더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게 그게 또 현재로서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그 앞에서 얘기한 대로 이 친중 대 반중 세력 중에서 친중 세력이 더 득세를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한미 외교장관 오늘 독일서 첫 회담 관세 폭탄 북핵 논의 남빛나라 뉴시스에서 2월 15일 06시인데 이것은 어느 정도 예측 기사가 되겠죠. 미넨 안보회의 계획이 조태열 루비오 대면 관세 압박 관련 한국 우려 전하고 논의할 듯 다자회의 계획이 양자회담 깊은 논의는 어려울 듯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처음 만난다 이게요. 트럼프 2.0에서. 그리고 미한 외교장관 트럼프 취임 후 첫 통화 북핵 문제 긴밀 공조 유지. 통화는 1월 23일 했답니다. 보아에서 김한영 기자가 또 보도한 내용입니다. 그때 전화상으로는 그냥 인사였을 거고 그래도 북핵 문제에 대해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기로 일단 했다. 서로 공감대가 뭐 어떤 정권이 바뀌더라도 북핵 문제는 항상 공통의 의제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루비오 장관은 조 장관을 워싱턴으로 초청했는데 일단은 뮌헨 회의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뉴스는 15일 06시 44분에 나온 얘기고요. 2월 15일 밤 10시 13분에 나온 한국일보 신은별 기자의 보도 내용인데 정상회견 못하는 한국의 미국 국무장관이 한 말은 이라는 제목으로 뮌헨 안보회의 계획이 한미 정상회담 루비오 정책적 연속성 갖고 협력 40분간 북한 비핵화 관세 등 논의 정책적 연결성을 갖고 계속 협력해가는 것이 중요하며 신뢰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말했다. 우리 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안전하고 강력하며 번영하는 동맹을 만들어가기 위한 최적의 파트너가 한국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서로 그 한미일 협력을 계속해서 확대 강화해 나가자 하는 얘기를 했답니다. 회담 테이블에 오른 미국 관세 공격, 패싱 우려 속 북한 문제 긴밀히 공조. 이 북미 대화가 이루어질 때 한국이 친중이 계속된다면은 당연히 패싱을 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뮌헨에서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간단하게 뭐 어떤 호텔인 것 같은데요. 한 미국 측은 한 4명 되고 우리 측은 한 3명 되네요. 이렇게 간략한 인사 정도의 회담을 했습니다. 확대된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 대만 국제기구 참여 지지, 대중견제 공동 성명. 자, 그 둘이서 얘기할 때 대중 문제는 별로 안 나왔는데 강정욱 기자가 위키리크스 한국에서 2월 16일 11시 21분에 보도를 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최초 외교장관 회의 열려 협력 증진, 북핵 문제 대응 외 다양한 방안 논의, 대중 강경책, 트럼프 의지 반영, 북 완전 비핵화 명시, 한미일 외교장관들이 삼국 회의가 이렇게 이어졌죠. 가운데 미국이 있고 왼쪽이 지금 일본 측이고 오른쪽이 보이는 대로 이게 한국 측이 되겠습니다. 경제안보와 인공지능, 양자, 반도체 등 첨단 기술 분야로 확대되고 있으며 한미일 협력이 또 삼국이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공조하고 LNG 등 에너지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할 방안이다. 일본보다 우리가 LNG를 미리미리 많이 사주고 있었죠. 세일가스를 그걸 들어오면서 그 성분이 약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국산 세일가스를 사려면 우리나라 뭐죠? 연료 갑자기 왜 생각이 안 나나 모르겠네. 자관 어떤 이 버너 같은 거를 쓴다고 하더라도
약간 좀 수리를 해서 이 기와점이 뭐 좀 틀리긴 틀리는 모양이에요. 어쨌든 우리는 그걸 맞춰가지고 미국산을 먼저 많이 사줬는데 일본은 이제야 그 미일 정상회담 때 LNG를 미국산 LNG를 많이 사겠습니다라고 그때 약속을 한 거죠. 어쨌든 삼국 장관은 선명한 대중 견제 메시지를 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농수선, 쌀, 투기적 사재기설, 꺼린즉 쌀값, 폭등 비원 이룬 진범의 정체라고 쿠보다 준세가 다이아몬드 온라인에서 보도했는데 미국 농수성 장관은 투기꾼이 쌀을 사들였다고 말을 한답니다. 이것이 상적한 얘기다. 그리고 국민의 눈을 돌리고 싶은 농수성 아니냐. 현재 일본 국민들은 5kg 4,500엔, 그냥 10분의 1로 보면은 한 4만 원돈인데 우리나라가 쌀 한 가마니가 지금 얼마인지 글쎄 마누라한테도 못 물어봤는데요. 자관 쌀값은 일본이나 우리나라하고 비슷하다고 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 누가 음, 매관 아니 그걸 뭐라고 그러죠? 매 매석한다 그러나요? 폭리를 취한다 이런 쪽으로 갔는데 근본적인 부족 원인은 쌀의 그 재배 면적이 125만 1000 헥타르였는데 5만 2천 헥타르가 줄어든 것이 배경이다. 이것이 진짜 원인이라고 니혼 게이자 신문이 2022년 12월 16일에 보도를 했답니다. 그것이 연속해서 재고가 그만큼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추적을 해보면은 실제로는 JA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JA면은 재팬 어그리컬처 뭐 이렇게 뭐 약자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 농협입니다. 간반이라는 게 그 농사 면적을 줄이는 것이죠. 경험 농가나 토지 매각 농가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 예금이 모두 JA 뱅크에 들어가기 때문에 JA만 윤택해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 옛날보다 쌀을 많이 안 먹으니까 그 쌀을 계속 지면은 농사를 지면은 쌀값이 내려가니까 그 좀 줄이시고요. 그다음에 뭐 채소 같은 거를 조금 더 키우시든지 아니면 이제 일본도 그 지방이 고령화가 돼가지고 아이 유전 뭐 아무리 기계화 농업을 한다 그래도 체력도 없고 또 애들이 또 농사를 이어받을 생각도 없으니까 그걸 팔아가지고 노후를 즐기기 위해서 그 예금이 일본 농협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게 그것 때문에 쌀값이 오르는 건데 이 농수상 이그저그 그 장관이 애또 닦고 농림수산상 거짓말하고 있다는 얘기죠. 의문의 투기꾼을 쫓는 것도 괜찮지만 바로 근처에 세계적으로도 드문 생산 조정과 그에 따른 특수한 이권단체가 있는데 왜 눈을 감는가? 그 인도 예를 들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일본 인도 같은 데서는 감산 정책 이런 거 안 한다. 그래서 많이 남으면은 수출을 싸게 하고 그 다음에 부족하면은 다시 수입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식량 안보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농수산 장관이 뭔 짓거리 하는 거 있는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이 나라의 미래에 희망을 가질 수 없게 되고 있는 것은 필자만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뉴스 속 오늘이라는 제목인데 벌써 이렇게 지났나 생각됩니다. 살인 작정하고 행곡행 중국인 무비자 제주서 끔찍 범행 후 당 머니투데이 전영주 기자가 2월 16일 06시에 보도를 했습니다. 이게 제주도에 와서 이 성당에서 무작위로 그 여신도를 그 칼로 찔러서 죽인 살인범이 되겠습니다. 2017년 2월 16일 제주도의 한 성당에서 혼자 기도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중국인
천꼬루 50일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그냥 바로 사형을 시켜야 되지 않나요? 범행 후 도주한 천꼬루이 7시간 만에 검거됐다. 그 빨리 그래도 잡아서 다행입니다. 이런 게 모두 어떻게 생각하면 CCTV 덕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리고 피해자인 김 씨는 119에 공격을 받았다고 신고하고 병원에 이송됐지만 이튿날 다발성 자창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숨을 거뒀다. 외국에서 강력범죄를 저질러 감옥에 가게 되면 중국 정부로부터의 완전히 해방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범행을 결심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걸 봐서라도 얘가 딱 생긴 거 보더라도 그 조폭애 같이 생겼잖아요. 조폭애처럼 생겼네요. 그러면 뭐 삼합회 뭐 이런 얘기인데 이게 사실은 뭐 삼합회 같은데 요게 이제 자기가 그 좀 이 피해 의식을 가지고 중국 정부로부터, 근데 그렇다 하면은 진짜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은 중국이 얼마나 그 감시 통제 사회냐는 것을 단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처음에는 일본에 가서 범행을 저지르려고 그랬는데 비자 발급을 못 받아서 무비자 입국을 할 수 있는 제주도에 와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준 놈이 누구냐 이런 얘기인데, 제주도 무법지대의 근본 원흉은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무비자 입국 정책이었다. 그 당시 그런 사람이 국민의힘에서 무슨 보수 임내하고서 지금 하고 있는데, 완전 그 제주도 무비자 입국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뭐 중국 애들이 우리나라 뭐 무비자 입국을 해준다고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해주고 있는데, 거꾸로 우리는 이제는 저 제주도 그 무비자 입국 막아야 됩니다. 뭐 자관 무비자 입국하다 보니까 범죄자들도 많이 들어오고, 더 우려스러운 것은 마약 유통 뭐 이런 거, 그리고 제주도에 와가지고 또 불법적으로 또 그 우리 그 한국으로 이 저기 넘어오는 중국인들이 없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것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다 범죄자 애들이나 이 삼합회 뭐 이런 거하고 연결을 생각해 본다면은 매우 우리가 우려하고 두려움을 갖고서 해야 될 것입니다. 이창용식 하는 산업부 국토부 인사교류 소통 전문성 교환 창구 됐다. 1년 연장. 이주영 기자가 조선비지에서 2월 16일 06시에 보도를 했습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기재부 금융위 외 부처와 파격 1대1 교환을 했다. 하는 산업부 전 직원 대상 세미나 주고받기 총 10일에 국토부와도 1, 2개월 주기로 실무자 간담회를 진행했다. 인사교류를 계기로 양 기관의 소통이 늘어났을 뿐 아니라 서로의 전문성을 교환하는 창구가 생겨났다. 거시적 관점에서 경제 흐름을 보는 직원들이 실물 경제 동향도 보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파격적인 인사를 했다. 그래서 그 한은도 산업부를 대상으로 그 같은 형식의 세미나를 3회 진행했다고 그러고요. 주제는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 중국 리스크와 피크 차이나 중국 경제가 정점을 지났는지 이런 거, 기업 금융의 전반적 프로세스 등에 대한 세미나가 있었다는 거죠. 하늘의 존재 가치는 오늘도 내일도 물가 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가짜 노동과 책임 회피, 공무원들은 영리해서 무능하다. 이미지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2월 16일 09시 48분에 보도를 했습니다. 공직사회에 폭탄 던진 전직 서기관 노한동 씨. 철밥통 평생 직장으로 불리던 공무원의 위상이 예전 같지 않다. 현대판 과거 시험으로 불리는 국가공무원 5급 공개 경쟁 채용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 시험의 평균 경쟁률은 34.6대 1이다. 5년 연속 내리막이다. 지난 12월 28일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짓말이라는 책을 출간했다. 부제는 한국 공직사회는 왜 그토록 무능해졌는가? 행정고시를 패스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10년 근무한 노한동 작가가 공직사회 내부를 폭로했다. 가짜 노동과 쓸데없는 규칙을, 구조적 비효율과 책임 회피의 메커니즘을
USAID 얘기를 하고 유사한 것 같네요. 영리해서 무능해진 사람들, 헌법에 의해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지만 그 어느 조직보다 정권과 여론에 휩쓸린 채 중심을 잡지 못하는 게 공무원들이다. 탈출하는 공무원들, 우리나라에선 122만 1746명, 2023년 기준의 공무원이 정책을 만들고 집행을 한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일반 정책의 10중에 8이나 9은 그냥 가는 거고 하나 정도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상징성 있는 것만 바뀔 뿐이지 공무원들이 해먹는 거는 계속 똑같이 해먹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하면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무력감이 만연하죠. 세종시라는 갈라파고스, 우리나라 전체 형식은 50%, 실질은 70%, 전문가는 90%가 서울에 몰려 있는 게 현실이에요. 똑같은 사회 문제가 반복될 겁니다. 어떤 문제가 터지고 나서 법안을 바꾸는 건 국회의 고유한 권한이지만 국회를 움직이는 건 정부여야 하는데 정부 입법이 별로 없죠, 요즘에. 정부의 유능함은 기업의 성공이나 정치의 선진화만큼 국민 삶의 질에 좌우하는 결정적 변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같은 분야에서 30년씩 일하는 공무원이 실제 정책을 만드는 전문적 기술 관료라며 공직사회의 문제는 조직원들이 똑똑하지 않거나 게을러서가 아니라 그들을 그렇게 만드는 시스템의 문제라는 걸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2년짜리 순환보직제부터 보완해야 됩니다. 요거는 공감을 제가 하는데 그러나 100% 공감을 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정책을 세우고 전문가가 되는 그런 공무원이 되면은 비슷한 분야에서 10 내지 20년씩 장기 근무할 수 있게 해줘야 전문가가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야 정책의 품질도 높아지겠죠. 이렇게 이제 인터뷰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저도 일반 기업에 30년을 근무했던 사람인데 저도 여러 부서를 돌아다녔어요. 순환보직은 하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인물은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생각엔. 따라서 최대 5년 주기가 바람직할 것이다. 그래야 여러 분야의 경험을 쌓아 유능한 고위 공무원이 될 수 있다. 제가 가장 오래 한 그 하나의 그 업무는 한 8년을 해봤고 나머지는 그 다음부터 간부가 되면서는 한 5년, 3년 이런 주기로 다른 영역의 일들을 좀 해보니까 회사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게 돼가지고 최종적으로 나중에는 이것저것 다 보니까 당신이 그 아이소가 유행했을 때 당신이 그 품질 경영 시스템 책임을 맡아주셔 해가지고 제가 또 시스템적인 걸 또 배우게 됐는데 이거와 마찬가지로 그 여러 분야의 경험이 그 전체를 볼 수 있는 시각 이런 게 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무원들 세계의 고질적인 문제는 또 뭐가 있냐면 파킨슨 법칙이라는 게 있죠. 영국의 행정학자 파킨슨이 1957년에 주창한 법칙으로 공무원의 수는 업무량과는 직접적인 관계없이 심리적 요인에 의해 꾸준히 증가한다는 이론이다. 상승하는 피라미드의 법칙이라고도 불린다. 위키백과에서 그랬는데 이게 공무원 사회 요즘 미국이 최근에 막그 정식 공무원 말고 임시직 1년짜리 임시직들을 대거 1만 명을 지금 잘랐다는 뉴스가 나오죠. 어쨌든 그 공무원 세라는 것은 일거리를 있다고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런 게 생기더라. 어떤 그 원리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반 기업들은 수시로 자르는 걸 많이 하죠. 더 이상 못 올라갈 사람이라면은 과장급에서 자르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부장급에서 자르는 경우 그 중간에 차장이라는 것도 있는데 차장급에서도 많이 자르고 그 차장들이 많으니까 부장은 숫자가 작으니까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기업은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다
따져가지고 결정하거든요. 거기에서 수명을 길게 가려고 그러면은 능력이 물론 있어야 되겠죠. 연방 노동자들이 대량 해고에 직면하면서 분노, 혼란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질 콜빈, 브라이언 위트, 마이크 하우스 홀더, 미셸 엘 프라이스 4명의 기자가 AP에서 2월 15일 토요일 오전 7시 34분에 보도를 했습니다. 스탑 머스크 테이크 오버. 정부를 더 효율적으로 만들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에는 동의하지만 무작위적이고 분산된 접근 방식에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공무원이 금요일 전국 근로자들은 아직 공무원 보호 자격을 갖추지 못한 수습 직원을 해고하도록 기관에 명령하는 등 연방 인력 규모를 줄이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공격적인 노력에 맞서 분노와 혼란으로 대응했습니다. 노동운동가들과 정부 노동자들은 휴버트 H 밖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금요일 아침 워싱턴의 험프리 빌딩에서 삭감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도지가 만들어졌을 때 이 이가 이피시언시 효율성 부서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계가 있을 거다. 오래 못 간다. 그래서 벌써 저도 이 싱킹 브리지 타임즈에서 이 이가 이펙티브니스 효과성 부서로 역할을 해내야 될 것이다. 이 뜻은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은 제가 제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원가 세계 패러다임에서 스루프 패러다임으로 개념을 바꿔가지고 어, 도지가 이피시언시가 아니고 이펙티브니스 효과성 정보 효과성 부서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인원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필요하다면은 그걸 해야 된다는 논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될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할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야 되겠지만은 졸속 심판 공정성 논란의 헌재 신뢰바닥 헌법학 거두 허용 헌재 가루대 없어질 수도 정혜영 기자가 뉴델리에서 2월 16일 11시 25분에 보도를 했습니다. 지금처럼 헌재가 위법한 탄핵 심판을 이어간다면 많은 국민이 헌재 결정을 인정하지 않을 것. 한국 헌법학계 태도 허영 교수 헌재 위법 사례 10가지. 첫 번째, 7일 답변서 제출 기한 보장 않고 수신 간주. 두 번째, 피소추인 측과 협의 없이 8차까지 변론기일 지정. 세 번째, 재판 중인 사건 서류 성부 축탁 금지, 헌재법 위반. 네 번째, 탄핵 핵심 내란죄 철회 요구 수용했다. 내란죄가 철회되면 그게 과연 탄핵에 해당하느냐. 이렇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증인신분 때 피소추인 참여 권리 보장 안 했다. 여섯 번째, 원본 없앴다는 홍장원 메모 증거 채택 가능성. 일곱 번째, 공정성 논란 마은혁 후보자 임명 서두르는 것. 여덟 번째, 헌재 주석서대로 한덕수 탄핵안 각하 안 했고, 우리법 연구회 출신 헌법재판관들의 부적절한 언행. 열 번째, 윤 8차 변론으로 마무리 졸속 심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하는 날치기 비판. 이런 건데 원래 뭐 TO는 9명인데 1명은 현재 비어진 상태죠. 자관 최하 6명은 찬성을 해야 탄핵이 된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될지요. 에, 참 만약에 이게 탄핵이 인용이 된다면은 그러면 여기에서 헌재가 가루돼 없어질 수도 했지만 이분은 법적 그 헌법에 대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면은 어, 참 걱정됩니다만은 탄핵이 인용이 된다면 지금도 찬반 집회들이 그 엄청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헌재에서 그 탄핵 수용 인용이 된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이 총칼만 안 들었지 내전 상태로 가긴 가겠죠. 국민도 갈라질 것 같기도 하고 걱정입니다.
JD 벤스 로스터즈 all over 유럽. 번역상으로는 뭐 강렬한 무슨 뭐 이런 열광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 내용을 제가 그 쭉 보니까 이 유럽을 갈구은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의역을 갈구었다라고 이렇게 제가 뉴스 제목을 썼습니다. JD 벤스 뮌헨 안보회의에서 이 서사적인 연설을 했을 때 그는 검열, 이주, 종교의 자유, 그리고 유권자들의 의지를 무시하는 유럽의 리더십을 깊이 파고들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유권자들의 의지가 뭐냐 그러면은 무작정의 그 무슬림 애들 이민오 놓은 거,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지금 유럽이 기독교 국가인지 이슬람 국가인지 좀 성격이 변했고 경제적으로도 안 좋고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보수 세력들이 야 그만 받아들여. 그런데 뭐 미국식 표현이면 DEI 이런 거를 내세워 가지고 유럽이 거의 뭐 좌파 사회주의 정권들이 대부분 수십 년 동안 득세를 해왔잖아요. 그 결과가 중국한테 문호를 개방하고 해가지고 결론은 뭐냐요? 그 경제적으로 중국한테 종속된 거를 유럽 스스로 만들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벤스 부통령이 가가지고 그 영국, 그 독일, 프랑스 세 나라 얘네들 정신 차려야 된다는 것부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번 뮌헨 안보회의의 핵심인 벤스 부통령의 메시지일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는데요. 요 그림은 그 1호기 미국 대통령을 실어나르는 적어도 그 포스 1이 뜨면은 최하 세대의 전투기가 이게 F-35인가 수직 이착륙하는 그런 그 세대의 전투기가 항상 보호를 하면서 날아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지역이 어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